사람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른다고 했던가요? 가장 평온해 보이는 순간에 가장 큰 폭풍을 숨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부유한 시댁의 지붕 아래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오직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지키기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총구석에서 올라온 식충이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짐 덩어리로 여겼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감내했던 진짜 이유를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마침내 그들의 탐욕과 배신이 극에 달하던 날, 남편은 이혼 서류 한 장을 경멸적인 말과 함께 제게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저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비밀은 모든 판을 뒤엎었고 오만했던 그들을 절망과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과연 낡고 초라한 옷 뒤에 가려진 제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지 쌓인 가방 속에는 이 거대한 사건을 뒤흔들 만큼 어떤 무서운 힘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 채널 안온한 행복과 함께 숨막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벽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한 구석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 빠진 김치찌개 위로는 하얀 기름이 굳어 있었고 정갈하게 담아둔 나물 반찬도 오래전에 온기를 잃었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켜지 않았습니다. 주방이 작은 형광등 하나만 켜두니 제 그림자가 고급스러운 대리석 벽 위로 외롭게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난 3년간 100평이 넘는 이 강남의 고급 빌라는 단 한 번도 제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차라리 연극 무대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무대 위에서 과묵하고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맡아 끝없이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부엌을 맴도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나기도 전에 독한 양주 냄새가 집 안으로 먼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는 2개나 풀어헤쳐져 있었고 명품 벨트는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는 제가 쓰는 섬유유 연제와는 전혀 다른 아주 진하고 관능적인 장미향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민주는 식탁을 힐끗 보더니 짙은 눈썹을 역겹다는 듯이 찌푸렸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소파 위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금속 버클이 가죽에 부딪히며 퍽 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나 손님 접대하느라 밖에서 다 먹고 온다고.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누구 보라고 불쌍한 척 연기하는 거냐고. 아니면 어머니 내려오셨을 때 내가 당신 굶기는 파렴치한 놈이라고 광고라도 하고 싶어? 담배와 술에 저른 민준의 목소리가 밤의 고요함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그릇 위에 놓인 수저를 조용히 치웠습니다. 술 많이 마셨잖아요. 해장하시라고 부엌에 북엇국 끓여놨어요. 속 좀 풀고 자요. 치워! 민주는 소리를 지르며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식어 빠진 반찬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국이니 나물이니 당신 꼴 좀 봐. 서연아, 1년 내내 이런 촌스러운 음식밖에 할 줄 모르잖아. 내가 오늘 누구랑 저녁 먹었는지 알아? 전부 대기업 회장님, 사장님들이야. 사람들은 수천억 원짜리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입만 열면 식은 밥 타령이니 듣기만 해도 재수 없어. 저는 말없이 일어나 식탁을 정리해 싱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비친 제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무표정한 침착함이 오히려 민준의 신경을 더 거슬렀습니다. 그는 저의 이런 모습을 지긋지긋해 했습니다. 옛날 민준이 설계도 한 뭉치를 들고 회사마다 문을 두드리던 가난한 엔지니어였을 때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저였습니다. 그는 한때 저를 보물이라 자신의 가난을 이해하고 받아준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대기업 X건설에 입사하면서 돈과 명예가 너무 빨리 찾아왔고
그는 거기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시골 출신에 하루 종일 바느질이나 하고 집안일만 하는 아내가 자신의 상류층 진입을 가로막는 오점이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앉아 민준이 다가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하마터면 들고 있던 그릇들을 모두 쏟을 뻔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은 깊고 고요한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 술 취한 민준이 순간 움찔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알코올 기운과 오만함이 곧 그 모든 감각을 억눌렀습니다. 취했네요. 할 말 있으면 내일 해요. 제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안 취했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멀쩡하다고. 민주는 제 팔을 놓고 소파로 돌아가 가죽 커버에 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싱크대 옆 식탁 위로 세게 던졌습니다. 이거 봐. 이게 바로 X건설이 남부군사 부지국방기술 이전 사업에 제출할 최종 제안서야. 이 사업 수천억 원짜리라고. 수천억. 당신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나가? 저는 서류 뭉치를 보았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X건설의 푸른색 대외비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저는 그 종이들 뒤에 위조된 수치들과 민준이 지난 반년간 몰래 빼돌려온 국방안보구역에 대한 기밀 자료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을 X건설이 정말 감당할 능력이 되나요? 저는 무심한 척 물었지만 제 눈은 서류 표지에 인쇄된 문서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능력을 뭘 알아?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능력은 기계나 기술력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인맥에 있는 거지. 우리 회사 새로운 유라씨, 대외협력팀 부장인데 윗선과의 인맥이 엄청나. 유라씨 말로는 이 제안서가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사업 따내는 건 시간 문제래. 유라씨는 당신이랑 달라. 재벌가 아가씨에 아는 것도 많고 사교성도 뛰어나. 그분 덕분에 내가 오늘날 부사장 자리까지 넘볼 수 있게 된 거라고. 민준이 유라라는 이름을 숭배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2년 전 그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의 미래를 암시하는 문자를 처음 봤을 때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배신자에 대한 혐오감과 불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불나방에 대한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귀인이라 여기는 유라라는 여자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방첩사령부의 감시망에 올라와 있던 인물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외국의 한 경제조직이 심어놓은 전문 산업 스파이로 민준 같은 자들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장기말로 만들어 국가의 군사기밀을 빼돌리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어 기꺼이 그 기밀 자료들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믿어요? 저는 서류 뭉치 끝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 안 믿으면 당신 믿냐? 유라 씨는 내가 돈 벌게 해주고 지위를 얻게 해줘. 근데 당신은 이 집에서 초상집 같은 얼굴로 붙어있는 거 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경고하는데 내일 저녁은 X건설의 주주총회 겸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파티야. 유라 씨가 당신 자리도 하나 마련해놨어. 똑똑하면 제대로 된 옷이나 차려입고 와서 입국 다물고 있어. 누가 뭐 물어보면 그냥 집에서 살림한다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에서 내 얼굴에 똥칠하지 마. 그는 제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독한 술 냄새가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파티는 나와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자리야. 만약 당신이 망치기만 해봐. 내가 어떻게 변할지 장담 못해. 그 말을 마친 민주는 비틀거리며 2층 침실로 향했습니다. 나무 계단을 쿵쿵거리며 올라가는 그의 발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공간을 울렸습니다. 부엌에 홀로 남은 저는 그가 식탁 위에 있고 간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이 자신이 쳐놓은 덫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사령관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민주는 몰랐습니다. 내일 밤 그와 유라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고위 관료와 전략적 파트너들이 대부분 바로 제가 지휘하는 특수작전팀의 위장 요원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싱크대로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제 손 위로 쏟아져 내리며 보이지 않는 오물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3년. 저는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남편의 변심을, 시어머니의 독서를,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사는 것을 모두 감내했습니다. 오직 핵심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이 거대한 스파이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그 순간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밤사이 물 흐르는 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수도를 잠그고 낡은 수건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밖의 어두운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밤바람에 나뭇가지들이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내일 밤 이 연극의 막이 공식적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민주는 인생 역전을 위한 화려한 파티를 원했고 저는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선물해줄 참이었습니다. 저는 2층 침실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단 및 창고 옆에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상간녀와 대놓고 외박하기 시작한 지난 1년간 제가 계속 잠을 자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의 어둠 속에서 여군 대령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갑게 그리고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앉아 재킷 주머니에서 검은색 특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부하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내일 작전을 위한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팀장님, 새벽 5시 30분, 초겨울의 서울은 아직 어둠이 채가시지 않았습니다. 옅은 안개와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빌라 정원의 나무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집안이 전날 밤의 술 기운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눈을 떴습니다. 불을 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어둠 속의 모든 길은 지난 3년간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입던 낡은 옷 대신 검은색 슬랙스와 어두운 색의 바람막이를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어 올려 플라스틱 집게핀으로 고정할 뿐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낙엽처럼 가벼웠습니다. 소파 위에 던져진 민준의 재킷에서 풍기는 양주와 향수 냄새가 채가시지 않은 넓은 거실을 조용히 가로질렀습니다. 묵직한 나무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채소값을 몇백 원이라도 깎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며 알뜰한 주부 연기를 하던 동네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큰 길을 3개나 지나 종로의 깊고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한 노인이 운영하는 허름한 찻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이라고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종이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우리 특수작전팀의 가장 안전한 비밀 접선 장소 중 하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찻집으로 들어가 바깥 테이블에 앉지 않고 곧장 뒤편의 거친 천막을 지나 3평 남짓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3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 대신 끊임없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노트북 2대와 남부 군사 부지에 지적도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3사람은 즉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거수경례를 하려 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아, 여긴 민간지역이니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팀의 최선임인 김중령이 노트북을 제 쪽으로 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대령님. 타깃 유라가 오늘 새벽 2시 외곽의 한 5성급 호텔에서 비밀 접선을 가졌습니다. 예상대로 어젯밤 민준이 넘긴 자료는 유라에 의해 디지털 파일로 복사되어 해외 정보원으로의 전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라의 차명 계좌로 유입된 50만 달러의 자금 흐름을 포착, 추적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숫자와 도표, 자금 흐름, 그리고 목욕 가운 차림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유라의 도찰 사진까지
X건설의 로고가 찍힌 서류철 옆에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이제 그저 수사기관의 컴퓨터 화면 위 몇 줄의 데이터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는 그 새벽이시 접선 자리에 있었나? 제가 나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김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관을 향한 안타까움과 연민이 스쳤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민주는 밤 11시에 만취 상태로 운전기사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그는 유라가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신의 서류 가방을 뒤져 원본 자료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버려질 장기말에 불과합니다. 사건이 터지면 기밀 유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의 서명은 민준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한 유라는 완벽히 법망을 빠져나갈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남 요원이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께서 저 인간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3년 동안 그 집에서 온갖 수모를 견디셨는데 저 인간은 고작 사기꾼 따위를 숭배하고 어젯밤에는 팀장님께 박대위, 김중령이 부하의 말을 엄하게 끊었습니다. 작전 중에는 업무 얘기만 한다. 사적인 얘기는 금물이야.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찰나의 미소였지만 깊은 연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요원을 보며 부드럽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현실을 말한 것 뿐이니까. 사람은 가난할 땐 돈을 갈망하고 돈이 좀 생기면 명예와 허영을 탐하지. 민주는 유능한 기술자지만 인생에 대한 줏대가 너무 약해. 전문 사기꾼이 만들어낸 거짓 후광과 아첨에 눈이 멀어버린 거야. 민준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야. X건설이 이 국방사업에 처음 손을 댔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사 부지지도가 펼쳐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와 민준 사이의 부부간의 정은 오래전에 끝났어. 이제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국가 안보뿐이야. 이 남부부지는 우리 공군 방어 시스템 구축의 핵심 전략 요충지야. 만약 이 지역의 기반 시설 구조도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할 거다. 우리는 한 줌의 탐욕 때문에 단 한 뼘의 땅, 단 하나의 지하 케이블도 잃을 수 없어. 방 안은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들 앞에 선 여인은 비록 수수한 바람막이, 차림에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국가방첩사령부 대령의 위엄은 그 누구도 한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파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가 김중령을 보며 물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유라가 초대한 해외 전략적 파트너와 심사 담당 고위 관료들은 모두 우리 측 위장 요원 및 군사경찰로 교체되었습니다. 민준이 단상에 올라가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순간 우리는 간첩 행위, 공모 및 공금 횡령에 대한 완벽한 현행범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긴급 체포영장은 이미 사령관님 재가를 받았습니다. 대령님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유라는 약삭빠른 인물이고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 냄새에 아주 민감하니 민준이 서명하기 전까지 절대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돼. 나는 민준이 자기 손으로 직접 자신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만들고 싶어. 알겠습니다. 세 요원이 결의에 찬 눈으로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아침 6시 30분. 시어머니가 아침 운동을 가기 위해 일어나 하루를 잔소리로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바람막이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팀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나면 나도 정식으로 군복을 다시 입을 거다. 지난 3년간 동료들이 나를 다른 호칭으로 부르며 불편을 겪게 한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 김중령이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령님. 사령부의 모든 동료가 팀장님께서 지휘본부로 복귀하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밀 찻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부딪히자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집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한 김밥집에 들러 민준이 예전에 우리가 5평짜리 월세방에 살 때 아주 좋아했던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과거에 소박했던 기억은 과연 치욕으로 느껴질지 아닐지를. 빌라의 철제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민준의 고급 세단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꿈에 그리던 영광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 유라의 고급 오피스텔로 직행했겠지요.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값비싼 안마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딜 그렇게 새벽부터 싸돌아다니는 거야? 네 서방은 수천억짜리일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는데 마누라라는 건 귀신처럼 드나들고 묻지도 않고 나가고 말도 없이 들어오고. 정말이지. 배워먹지 못한 게 재수없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김밥이 든 봉투를 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침묵은 더 이상 비굴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기까지 남은 시간을 세는 자의 냉철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은 눈부신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와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돈과 권력의 냄새가 짙게 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X건설이 전략적 파트너를 공개하고 국방기술 이전 사업 수주를 공식화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값비싼 턱시도를 차려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발라 연회장 중앙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유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스팽글이 밝힌 붉은색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채 마치 파티의 여왕처럼 자신감 넘치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택시에서 내려 연회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산 짙은 녹색 원피스에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목까지 단정하게 올라오는 디자인에 여러 번 세탁하여 색이 바랜 그 옷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들 사이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장신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모서리가 살짝 다른 평범한 클러치백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보안 검색대를 지나 구겨진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준의 부하 직원 몇몇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이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사장 부부의 관계가 파탄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이런 자리에 촌스러운 아내가 나타난 것은 저편에 서 있는 완벽한 커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희극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싹 굳었습니다. 그는 파트너들에게 몇 마디 건넨 후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는 커다란 대리석 기둥 뒤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왜 이따위 누더기를 입고 온 거야? 민준이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작정하고 내 얼굴에 똥칠하려는 거지. 그렇지? 내가 옷사라고 준 돈은 다 어디다 처박아 두고 이 꼴로 이런 자리에 나타나? 저는 제 손목을 꽉 쥔 그의 손을 침착하게 떼어냈습니다. 제 시선은 그의 붉게 상기된 얼굴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물처럼 평온했습니다. 당신이 준 돈은 더 가치 있는 곳에 썼어요. 그리고 이 옷은 깨끗하고 단정해요. 호텔 규정을 어기지도 않았고요.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당신. 민주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가 막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유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오만한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어머, 민준씨. 왜 형수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요? 유라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녹색 원피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화장기 없는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서현 형수님은 소박하고 고전적인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형수님, 오늘은 VIP들만 오셨어요. 잠시 후에 해외 투자자들이랑 심사위원단도 오신다고요. 이렇게 입고 계시면 사람들이 X건설이 직원 부인을 착취한다고 오해하겠어요. 그녀는 입을 가리고 웃으며 자신의 풍만한 가슴을 민준의 팔에 의도적으로 기댔습니다. 애인의 말에 민준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라, 씨 말 들었어? 배운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르잖아. 당신 저기 구석에 8번 테이블 가서 앉아. 누가 뭐 물어보면 그냥 입 다물고 먹기나 해. 괜히 시골 얘기 꺼내서 내 체면 깎아 먹지 말고. 저는 제 앞에 선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권력의 환상에 취한 배신자 남편, 다른 한 명은 그의 목에 올가미를 서서히 조이고 있는 사기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돌아 연회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벨벳 커튼 뒤에 가려진 8번 테이블에 앉아 저는 연회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말끔한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3명이 X건설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시선이 제가 있는 곳을 스쳐 지나가며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아주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중령과 2명의 위장 요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싱가포르에서 온 거대 투자펀드의 대표단으로 위장해 있었습니다. 유라가 마지막 한탕을 위해 지난 한 달간 공들여 연결한 거물들이었죠. 저는 유라가 와인잔을 들고 민준을 이끌어 그 위대한 파트너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김중령과 악수를 하고 아첨하는 말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X건설의 뛰어난 역량을 자랑하며 모든 법적 절차와 내부 기술 자료는 100%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장담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말 한마디, 고갯짓 하나하나가 김중령의 재킷 단추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준 부사장님은 정말 복이 많으시군요. 유라 부장님 같은 분을 만나셨으니. 김중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비꿈은 같은 업계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부 국방 사업은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죠. 핵심 내부 자료가 없었다면 저희 펀드도 감히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민주는 흥분으로 얼굴이 벌개져서 기뻐했습니다. 저희 X건설은 근본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핵심 기반 시설 설계도와 방어 구역 구획도는 제가 직접 검토하고 처리했습니다. 오늘 밤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나면 나머지 자료도 모두 넘겨드리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라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가볍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민준 씨는 항상 이렇게 화끈하시답니다. 이렇게 배포 큰 분과 일하시니 절대적으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앉아 저는 생수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저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한때 자신과 영혼을 맹세했던 남자를 보았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옷 한 벌 사줄 돈이 없어 눈물을 흘렸던 그 남자가 이제는 상간녀와 사기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라의 안보 기밀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타락은 이제 단순한 가족관계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티는 점점 핵심 순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대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낭낭한 목소리로 우인티엔 부사장님과 전략적 파트너 대표단을 무대 위로 모시고 양해각서 서명식을 거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는 옷깃을 바로 하고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명예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라는 아래에서 태블릿 PC를 든 채 민준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디지털 송금 명령을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8번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무대 쪽으로 가지 않고
천천히 연회장을 빠져나와 복도 끝에 있는 VIP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지날 때에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낡은 녹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하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온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의 연극은 서막을 마쳤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장 잔혹한 마지막 장면을 위한 무대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막 나서자 핸드백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중령의 번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목표물 서명 완료, 외부 병력 호텔 포위 완료, 계획대로 민주는 자택 내 금고의 원본 서류 회수를 위해 귀가 조치하겠음. 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섰을 때 마침 민준과 유라 그리고 경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막 택시를 타고 도착한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별장으로 돌아갈 차에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길바닥에 퇴하고 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아, 저 재수없는 게 여긴 또 어떻게 기어나왔어. 당장 집으로 꺼져. 가서 집이나 청소하고 상 닦아놔. 잠시 후에 우리 아들이 귀한 손님 모시고 갈 거니까 괜히 여기 서서 사람들 눈 더럽히지 말고. 민주는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일말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집에 가. 오늘 밤 당신이랑 아주 중요한 문제를 끝장내야겠어. 우리 가족, 당신 때문에 참을 만큼 참았다고. 고급 리무진이 빌라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민주는 기세등등한 얼굴로 차에서 내려 한 손으로는 유라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부촌의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15분 먼저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녹색 원피스를 벗고 평범한 회색면 옷으로 갈아입은 채 거실 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라 안은 화려한 샹들리에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호화로운 황금빛 조명이 대리석 조각상과 민준이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사들인 값비싼 양주 진열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이 모든 것은 곧 사라질 물거품에 불과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들고 있던 가죽 서류 가방을 원목 테이블 위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넓은 거실에 건조한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유라는 그의 옆에 살며시 앉아 연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이따금씩 저를 도전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거기 앉아 민준이 턱짓으로 맞은편에 딱딱한 나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옛부부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고 허리는 꼿꼿이 세웠습니다. 제 눈은 한때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했던 남자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 벨벳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번쩍이는 금괴 대여섯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테이블 위로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금괴들이 부딪히며 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똑똑히 봐라. 이건 진짜 금이야. 우리 아들이 유라 양 덕분에 번 돈이라고. 너 같은 재수없는 여자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서 돈이나 축내는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오늘 내가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이 악연을 확실히 끊어주마. 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집에서 꺼져. 민주는 이미 인쇄된 이혼 서류 3부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류 옆에는 이 빌라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도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해.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공간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빌라 내 명이야. 이 집의 모든 돈은 다 내 손으로 번 거야. 당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게 맞아. 예정을 생각해서 시골 내려갈 차비로 500만 원 챙겨줄 테니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저는 이혼 서류를 보았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조항은 극도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단 1평의 땅이나 단돈 10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모든 수를 써놓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2년 전 30억이 넘는 이 빌라를 살 때 계약금의 절반 이상이 위장 임무를 수행 중인 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대령급 안보요원에게 주어지는 특수 예산에서 비밀리에 인출되어 법적 대리인의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민주는 자신이 유능해서 그룹의 프로젝트를 통해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초기에 저의 보증과 자금 흐름 통제망이 위에서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X건설은 이미 3년 전에 파산했을 것입니다. 민준 씨,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민준과 유라가 기이한 위압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린 담배가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집 정말 당신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닥치지 못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제 얼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었지. 그럼 네가 벌었냐? 뻔뻔한 식충이 주제에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없는 주제에. 우리 아들은 이제 부사장이고 곧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맡아서 높은 양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사람이야. 네 촌스러운 꼴을 좀 봐. 우리 아들 옆에 설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유라 양은 예쁘고 능력도 좋아서 우리 아들한테 성공을 통째로 안겨줬어. 괜히 거기서 배 아파서 이 집 재산 나눠 가지려고 발악하지 마. 유라는 살며시 웃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민준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형수님이 서명을 안 하시는 건 5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봐요. 민준 씨, 그냥 넉넉하게 1000만 원 챙겨주는 건 어때요? 직업 없는 여자가 혼자 살려면 힘들잖아요. 애인의 말에 민준은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다발을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돈다발이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몇 장은 제 회색 바지가랑이에 걸렸습니다. 받아. 1000만 원이면 시골 내려가서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민준이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 재산 포기, 각서랑 이혼 서류에 당장 서명해. 당신은 내 성공을 가로막는 짐, 덩어리였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내일부터 나와 유라 씨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맡게 될 거야. 당신처럼 사교성도 없고 어른들 앞에만 서면 주눅드는 여자는 데리고 있어봤자 내 명성에 먹칠만 할 뿐이야. 저는 발밑에 흩어져 있는 돈을 보았습니다. 죽기 위해 허리를 숙이지도 분노하거나 굴욕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제 범죄자들과 두뇌 싸움을 벌여온 제 깊은 눈에 지금 제 앞에 있는 세 사람은 싸구려 무대 위의 희극 배우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가짜 돈과 권력의 환상 위에서 득의양양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법의 칼날이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민주는 저의 침묵을 보며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내의 그 침착함은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남편에게 모욕당하고 상간녀에게 핍박받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쫓겨나는 여자는 비참하게 울부짖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핥히고 달려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혐오감 가득한 관용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서명 안 해? 무슨 꿍꿍이야. 민준이 테이블을 세게 치며 벌떡 일어나 저를 위압하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탐욕과 술기운으로 일그러진 전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간의 청춘과 사랑에 대한, 그리고 한때는 선량했던 남자가 이제 완전히 악마에게 잠식당한 것에 대한 한숨이었습니다. 제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만년필에 닿았습니다. 저는 바로 서명하지 않고 펜을 들어 뚜껑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뚜껑이 돌아가는 작은 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진 공간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매일같이 냉철한 범죄자들과 수백만 달러짜리 원본 서류들을 마주하는 경제안보요원의 담력은 제가 완전히 평온한 심박수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서류가 아닌
민준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 내 눈 한번 봐요. 제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원망의 기색은 조금도 없었고 오직 무서울 정도의 침착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5년 전 우리가 비세는 5평짜리 월세방에 살 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민준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의 질문은 그가 화려한 돈과 명품 아래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기억의 한 조각을 갑자기 끄집어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야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던 가난한 기술자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저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옆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끓이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뒤에서 저를 끌어안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아주 큰 집을 사줘서 다시는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에게 그 기억은 과거의 초라한 흔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유라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애인이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알게 될까 두려웠던 그는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가난했던 과거 얘기 좀 그만해. 구걸이라도 하자는 거야? 시대가 변했어. 사람은 앞을 봐야지. 이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보라고. 가난할 땐 가난하게 사는 거고 지금 난 다른 레벨에 있어. 당신이 못 따라오면 도태되는 건 당연한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서명이나 해. 저는 민준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종종 자신이 선량했지만 가난했던 시절을 부끄러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 서류 옆에 놓인 X건설의 제안서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사업을 멈추고 당신이 유라에게 몰래 넘긴 남부군사부지 기밀 자료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다면 내가 당신을 보증해 줄 수 있어요. 적어도 목숨은 건지고 몇 년 감옥에서 살다 나와서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잡을 수 있겠죠. 한때 당신과 청춘을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예요. 제 말이 끝나자 방하는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3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요염하고 비웃음이 가득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머, 민준씨, 형수님 말 좀 들어봐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보증? 자수? 서연 형수님 집에서 밥만 너무 오래 하셔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민준씨는 지금 X건설의 1등 공신이에요.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회장님도 민준씨를 함부로 못한다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미래의 부사장님을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덩달아 펄쩍 뛰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제 눈을 찌를 듯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우리 아들 감옥 가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야? 정말 짐승 같은 것. 우리 아들이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유라양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니까 배가 아파서 죽이려고 드는 거지? 우리 아들은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높은 분들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아들을 잡아간다는 거야. 서명 안 할 거면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여기서 미친 소리 짓거리지 말고. 민준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술기운과 지난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애인의 아첨은 그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게 했습니다. 서연아, 당신 갈수록 비참해지는구나. 내 성공이 아까워서 미쳐버린 거야? 어디서 애들 장난 같은 협박 시나리오나 생각해내고 내가 직접 서류 만들고 오늘 밤 직접 파트너들이랑 계약했어. 그 사람들은 거대한 해외 투자 펀드라고. 돈도 진짜고 사업도 진짜야. 당신이 경제를 뭘 알고 법을 뭘 안다고 나를 가르치려 들어? 서명해.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제 깊은 눈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연민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탈출구를 주었지만 탐욕과 오만함이 그의 귀를 막고 그를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몇 겹은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반듯하게 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혼을 다루는 소설이나 기사들은 보통 쏟아지는 눈물과 미련에 떨리는 손을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손은 펜을 아주 단단히 쥐었고 날카롭고 단호한 필체로 종이 위를 그었습니다. 서연. 이혼 서류 세부에 찍힌 제 서명은 복사한 듯 똑같았고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빌라에 대한 재산권 포기 각서로 넘겨 다시 한번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민준이란 남자와 제 인생을 묶고 있던 마지막 끈이 공식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와 그 사이에는 더 이상 부부관계도 사적인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국가안보특수 수사팀의 지휘관과 중대 범죄 피의자라는 관계만 남았을 뿐입니다. 유라는 제가 펜을 놓자마자 서류를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서명을 빠르게 훑어보며 탐욕과 환희에 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민준의 눈앞에 흔들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것 봐요. 형수님이 진짜 서명했어요. 이제부터 이 빌라는 완벽하게 당신 거예요. 아무도 당신한테 간섭하거나 귀찮게 할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허겁지겁 주워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꿔 다시 달라고 할까봐 두려운 듯 했습니다. 그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작 이렇게 알아서 했으면 덜 창피했잖아. 서명했으면 이제 옷까지나 챙겨서 오늘 밤 당장 꺼져. 내일 아침에 유라양 왔을 때 네 재수없는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민주는 서류 위에 제 서명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하게 텅 빈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 집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다는 만족감과 부유한 애인과의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곧 그 모든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턱짓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짐은 알아서 챙겨. 내가 준 돈은 몸값으로 생각하고 잘 써. 이제부터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시골 내려가서 죽든 살든 다시는 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애원하지 마. 저는 태연하게 일어섰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계단 및 창고로 이어지는 어두운 복도 구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의 침묵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거실의 세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늘을 손에 쥔 줄 알고 오만하게 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민주는 팔짱을 낀 채 계단 밑 어두운 통로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빨리 챙겨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괜히 이 집 물건 슬쩍 챙겨갈 생각 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밑에 있는 합판으로 만든 작은 창고 문이 삐걱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황금빛 조명만이 안으로 새어들어와 낡은 종이 상자들과 벽에 세워진 빗자루 몇 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 좁고 답답한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옷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손으로 사들인 자질구레한 개인 물품들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낡은 책이 든 상자 2개 뒤에 가려진 가장 깊숙한 구석이었습니다. 네 귀퉁이에 가죽이 달아해지고 시간의 곰팡내마저 느껴질 정도로 두꺼운 먼지가 쌓인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제 손에 의해 천천히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가방은 꽤 무거웠습니다. 바닥의 작은 바퀴가 타일 바닥에 마찰하며 스윽 하는 소리를 길게 냈습니다. 그것을 본 유라는 소파에 앉아 입을 가리고 킥킥 웃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안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것 좀 봐. 역시 촌사람은 빈손으로 나가면서도 저런 쓰레기는 꼭 챙겨가나 봐. 저 가방 못해도 80년대 물건 아니에요? 저거 들고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오빠네 집에서 폐지 줍는 사람 나온 줄 알겠어요.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도 흥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감이 역력했습니다. 가난한 것들은 평생 저런 쓰레기나 붙들고 사는 거야. 유라,
양, 우리 아들이 일찍 정신 차리고 당신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런 여자는 집안을 망하게 할 뿐이라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방금 서명한 이혼 서류 옆 유리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모욕에도 제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티슈 한 장을 꺼내 가방의 노쇠 잠금 장치 위에 쌓인 먼지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제 손길은 너무나 침착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집에서 쫓겨나 짐을 싸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장엄한 의식을 거행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의 그 무심할 정도의 침착함이 문득 민준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피우다만 담배를 크리스탈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간이라도 끄려는 수작이야? 옷이나 챙겨서 꺼지라고 했잖아. 이 쓰레기 상자는 왜 여기다 꺼내놓는 건데? 민준 씨,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제가 고개를 들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들었냐고? 설마 금은보화라도 들었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 가진 거라고는 낡아 빠진 옷 몇 벌이랑 시골에서 가져온 헌책 조가리 말고 뭐가 있겠어? 민준이 팔짱을 낀 채 오만하게 비웃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이 푸른 녹잇은 두 개의 노쇠 잠금장치 위에 놓였습니다. 철컥 철컥. 건조하고 날카로운 두 번의 소리가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진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방 뚜껑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유라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것을 본 듯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손에 쥔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세고 있던 시어머니도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턱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들이 상상했던 낡은 옷이나 쓰레기는 없었습니다. 붉은 벨벳 안감 위에는 한치의 구김도 없이 각 잡힌 짙은 청록색의 군 정복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빳빳한 견장 위, 붉은색 바탕 위로 빛나는 5개의 금빛 별, 대령의 계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 옆에는 붉은 벨벳 상자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1, 2등 무공 훈장과 자랑스러운 보국 훈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 있는 군복의 한쪽 귀퉁이를 누르고 있는 것은 두툼한 검은색 가죽 서류철이었습니다. 중앙에는 국방부의 상징인 칼과 방패 모양의 로고가 양각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선명한 붉은색 글씨로 1급 기밀 특수수사팀 A90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철과 대령의 군복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마치 차가운 바람이 되어 방 전체로 퍼져나가며 그곳에 서 있던 세 사람의 오만함과 경박함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더듬거렸습니다. 가방을 가리키는 그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고 술기운으로 붉었던 얼굴은 익사체처럼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연극 소품 같은 거 훔쳐와서 나 협박하려는 거지 지금? 평범한 사람이 방첩사령부에 봉인된 기밀 서류를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부드러움은 없었습니다. 최고 지휘관의 강철 같고 단호한 음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라 역시 평소의 요염한 표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서류철에 찍힌 특수수사팀 A 90이라는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경제계의 어두운 세계에서 활동해온 약삭빠른 그녀는 A90이라는 이름이 모든 산업 스파이와 국제 사기 범죄 조직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직속으로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중대 사건들을 전담하여 소탕하는 특별 수사팀이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 PC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500만 원짜리 돈다발이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4개의 별을 보았다가 지난 3년간 하녀처럼 부리며 매일같이 욕하고 바닥 닦고 밥하고 쓰레기를 버리게 했던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은 탐욕스러운 늙은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녀는 숨이 가빠오며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색 상의 주머니에서 검은색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용으로 특수 제작되어 두껍고 보안 안테나가 달린 민준이 언젠가 X건설 회장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제 것이 훨씬 더 상위 모델인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본체에 있는 유일한 붉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 화면이 즉시 켜지며 특수수사팀 지휘통제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암호화된 번호가 나타났습니다. 제 손에 들린 특수 휴대폰에서 짧고 건조한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한치의 지체도 없이 즉시 연결되었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김중령의 목소리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대령님. 특수수사팀 A90 명령 대기 중입니다. 저는 죽은 듯 서 있는 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천장 조명을 반사하며 빛나는 훈장들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금속 타자기로 찍어내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작전 종료, 목표물, 불법, 자금 이체를 위한 서류 서명 및 합법화 절차 완료, 우인 TN 및 공범에 대한 긴급 체포 명령을 발동한다. X건설의 모든 자산, 은행 계좌, 그리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즉시 동결 조치하도록. 알겠습니다. 각 팀 즉시 행동 개시. 김중령이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통화가 끊기기 전 무전기 소리와 함께 특수 차량의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이혼 서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넓은 빌라의 거실은 갑자기 누구도 숨을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무릎이 유리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샴페인 잔이 쓰러지며 노란 액체가 쏟아져 방금 서명한 이혼 서류에 한 귀퉁이를 적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에서 광적인 부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낡은 회색 옷을 입은 저 여자가 단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 당신 미쳤어? 지금 누구 앞에서 연극하는 거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대령? 팀장? 쉬어.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집에서 밥하고 청소만 했잖아. 장 볼 돈도 내가 한 푼 두 푼 줬다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회사를 동결시켜? 유라씨, 이것 봐요. 저 여자가 사람 고용해서 우리 협박하려고 쇼하는 거 맞죠? 어서 회장님께 전화해요. 위에 계신 분들께 전화하라고요. 유라는 민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재벌가 아가씨의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제 특수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제계의 어두운 세계에서 오랫동안 굴러온 그녀는 저런 장비는 절대 위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성과 절대 권력의 냄새가 짙게 밴 저의 단호한 명령조는 결코 연극 배우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라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서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국제중개은행 시스템에서 보낸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계좌 동결, 50만 달러 거래, 국가안보기관의 긴급 명령으로 중지됨. 유라는 소파 위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태블릿 PC가 손에서 미끄러져 고급스러운 양털 카펫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결됐어. 유라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비밀 자금 라인, 중개 계좌에 있던 돈이 전부 묶였어. 애인의 말을 들은 민주는 한겨울밤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가 유라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동결돼?
우리 수천억짜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데? 오늘 밤에 서명한 양해각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는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쳐 날뛰는 전 남편을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치 수수료 메스처럼 날카롭게 그의 모든 어리석음을 갈랐습니다. 우인 틴씨, 이 순간까지도 그 수천억짜리 사업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부실 채무에 얽혀있고 기술력도 형편없는 당신 내 같은 민간 기업이 국방부의 그 까다로운 3단계 심사를 그렇게 쉽게 통과해서 국가전략 사업을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획 고개를 돌려 핏발선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요?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온기 없는 미소였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탐내던 그 사업의 최고 심사 책임자였어요. X건설의 모든 사업 계획서, 당신들이 위조한 모든 숫자, 국유지를 빼돌리기 위해 교묘하게 속인 모든 땅, 전부 6개월 전에 내 손으로 부적격 도장을 찍었죠. 국방부에서 당신들을 계속 다음 단계로 진행시킨 건 그저 시간을 벌어서 유라의 경제 스파이 조직에 속한 모든 독사들을 굴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이에요. 저의 말은 치명타가 되어 민준이 지난 2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영광과 오만의 껍데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부사장 자리, 거물급 파트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영광,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을 놓고 어둠 속에서 이 모든 판을 조종한 사람이 바로 그가 쓰레기처럼 여기던 아내였다는 것. 불과 15분 전에 돈을 얼굴에 던지며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윽박질렀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 옆에 서서 모든 대화를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5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민준이 앞서 제게 던졌던 돈과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온갖 독설과 구박을 묵묵히 견뎌온 며느리를. 이 진실은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었던 늙은 여인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려 다가오려 했지만 여군 대령의 차가운 눈빛에 겁을 먹고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특수수사팀 A 90의 검은 가죽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움츠리고 있는 여자 유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 신상 정보 3년 전부터 이미 다 외우고 있었어. 우인투, NH 아니면 경제범죄수사팀의 전국 수배 명단에 올라있는 이름으로 불러줄까? 전디 호. 유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교양 있는 재벌가 아가씨라는 그녀의 가면은 이제 조각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서류철을 민준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보물처럼 귀인처럼 여기던 그 여자 똑똑히 봐. 그 여자가 당신을 성공시킨 건지 아니면 당신 집안 전체를 무덤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지. 검은 가죽 서류철이 유리 테이블 위로 퍽 하는 차가운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서류와 사진 자료들이 흩어지며 선명한 검은 글씨와 경찰청의 붉은 직인이 찍힌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두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허리를 숙여 그 종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유라의 증명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나 화려한 이력서에 있는 보정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을 한 수배 전단용 정면 사진이었습니다. 아래에는 대상자 던디 호 1988년생 죄명,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중부와 남부 세 개 지역 경찰청에서 내린 수배 명령서가 빽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검은 이력은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한 뒤 교양 있고 인맥 넓은 재벌가 아가씨 유라가 되어 민준의 인생의 구원자처럼 나타나기 전까지 순진한 부동산 기업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사취한 범죄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라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민준이 돌아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애인을 향해 부릅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조작이라고 소리쳐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고 손톱은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요염하고 오만했던 눈빛은 이제 덫에 걸린 짐승의 극심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기꾼의 가면이 국가안보기관의 서류철에 의해 벗겨지는 순간 모든 변명은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워질 뿐입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무너져가는 두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스스로 배운 것도 많고 사업 경험도 풍부하다고 자부했겠지만 당신 머리는 번지르르한 포장지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 여자는 당신에게 자기가 장관급 고위 간부의 딸이라고 했죠? 당신이 남부군사부지의 기반시설 설계도만 넘겨주면 그걸 합작 투자 사업으로 둔갑시켜 수십억 원을 챙겨주겠다고 했죠? 5페이지를 자세히 봐요. 당신이 그 여자에게 넘긴 모든 자료는 50만 달러의 외국 경제 조직에 팔아넘기기 위해 이미 가격이 매겨져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성공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당신은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불법 서류에 기꺼이 서명해줄 멍청한 부사장에 불과했어요. 일이 터졌을 때 모든 죄를 뒤집었을 방패막이로 말이죠. 닥쳐! 그 입 닥치라고! 민준이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빼앗아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이 잔인한 진실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민준의 손이 서류 끝에 닿기도 전에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기울여 한 손으로는 민준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어깨에 있는 혈도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안보 요원들의 기본적인 호신술이었지만 10년이 넘는 실전 경험을 가진 제 손에서 시전되자 그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민준은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 전체가 마비되었고 거구의 몸이 소파 옆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웅윈틴 똑똑히 들어. 제가 그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네가 마음대로 욕하고 때릴 수 있는 촌스러운 아내가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특수수사팀 A90의 팀장이다. 지금부터 너의 모든 저항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것이다.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민주는 카펫 위로 쓰러져 아픈 팔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몸속의 알코올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원초적인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항상 자신을 위해 일찍 일어나 밥을 해주고 자신이 던져주는 쥐꼬리만 한 생활비를 순종적인 얼굴로 봤던 그 여자가 이제는 당당한 자세로 서서 마치 두 자루의 비수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자신의 심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제 손짓 한 번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방구석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은 채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며느리를 식충이 재수 없는 것이라 욕하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려 주름진 늙은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이제 판이 뒤집혔고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빌라의 현관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커다란 나무 문은 아직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과 제가 실랑이를 벌이는 틈을 타 유라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온 힘을 다해 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빌라에서 자신의 사형 선고서를 쥔 저 대령 계급의 여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겨우 세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녀의 손이 화려한 금장 손잡이에 닿으려는 순간 문이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안으로 세차게 밀쳐졌습니다. 쾅!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군복 차림의 군사경찰 3명이 총을 든 채 위풍당당하게 들어서며 유라의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섰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김중령이었습니다. 그는 유라를 엄숙한 눈빛으로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디호, 어딜 가려고 하나. 유라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손을 하늘로 든 채였습니다. 불안정한 하이힐 때문에 그녀는 군사경찰들의 발치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진입한 것을 확인한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회색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대상자를 제압하고 규정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특수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부촌의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청색과 적색의 경광등이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거실 안으로 어지럽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붉은색 번호판을 단 군용 차량 2대와 무장한 특임대 병력이 정문을 포위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총을 든 군인들이 쿵쿵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 빌라가 언젠가 자신의 명예와 인생을 처형하는 법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중령이 앞으로 나서 서류 가방에서 군 검찰의 붉은 직인이 찍힌 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똑바로 보며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이지 않은 단호한 목소리로 영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의자 응윤티엔 1985년생 X건설 부사장, 형법 제110조 산업스파이죄 및 제179조 공금횡령죄 혐의로 귀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한다. 귀하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귀하의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명의 군사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강철 수갑이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민준의 양손에 채워졌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타락한 남자의 몸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생존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민준은 손목의 수갑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옛 아내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민준은 통곡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파티에 가기 저녁에 발랐던 화장까지 번지게 했습니다. 저 나쁜 년한테 속았어. 제가 수배범인 줄 몰랐다고. 일부러 기밀을 빼돌린 게 아니야. 서연아, 우리 5년의 정을 생각해서, 라면 한 개 나눠 먹던 시절을 생각해서 제발, 당신은 대령이잖아. 팀장이잖아.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들이 날 풀어줄 거 아니야. 맞지?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아들이 수갑을 차는 것을 본 시어머니도 기세등등한 모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나한테 원한이 있으면 나를 버려라. 우리 민준이는 내 외아들이야. 제가 감옥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5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 내가 다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너한테 욕 한마디도 안 할게. 이 집 네가 다 가져도 좋아.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발치에 엎드린 남자와 저를 쓰레기처럼 여겼던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보 요원의 깊은 눈에는 복수자의 희열도 약한 여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집행하는 자의 잔인할 정도로 냉철한 침착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을 빼 시어머니의 손을 피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어붙은 수면처럼 평온했습니다. 의인 티인 씨, 내가 펜을 들고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당신은 뭘 선택했죠? 당신은 돈을, 거짓된 명예를, 그리고 배신을 선택하고 내 얼굴에 돈을 던졌어요. 법 앞에서 사사로운 정이 통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당신이 국가 방위 시설 구조도를
외국 조직에 넘기는 서류에 서명한 순간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살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는 당신을 훌륭한 기술자로 키워줬지 애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가 기밀이나 팔아먹으라고 키워준 게 아닙니다. 말을 마친 저는 김중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상자를 이송하도록. 알겠습니다. 두 군인이 민준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절망 속에서 제 이름을 울부짖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이 곧 그를 가렸습니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붉은 번호판에 군용 차량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라 역시 2명의 여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떤 생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저와 김중령, 시어머니, 그리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2명의 수사관만 남았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다가와 다른 서류를 들고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사건 관련 재산 압류 및 봉인 통지, 해당 건물 방배동 12번지 빌라는 피의자 우인 T인이 공모하여 횡령한 국방사업 자금, 즉 불법 자금으로 매입되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금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해당 부동산 및 내부의 모든 자산은 수사기관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관계자 외 인원은 즉시 현장에서 퇴거하여 봉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거실을, 대리석 조각상을, 값비싼 안마의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500만 원짜리 돈다발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부와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촌스러운 며느리를 식충이라 욕했던 모든 세월이 결국 잔인하고 허무한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갔고 집은 압류당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아침, 그녀는 두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이 친척과 이웃들 앞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굴욕감만을 안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저는 낡고 초라해진 전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철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했던 지난 3년간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유리 테이블로 돌아가 허리를 숙여 특수수사팀의 검은 가죽 서류철과 특수 휴대폰을 주워 낡은 나무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노스의 잠금 장치가 다시 철컥철컥 익숙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가 할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새벽 여명이 동쪽 하늘에서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옅고 약한 주황빛 햇살이 겨울 아침에 짙은 안개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활짝 열린 빌라문을 통해 차가운 공기가 거실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사관들은 국방부 수사기관이라는 글씨가 적힌 붉은색 봉인 테이프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금장 장식이 된 나무 문과 값비싼 양주 진열장, 그리고 술에 젖은 채 유리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이혼 서류 위로. 연극은 끝났습니다. 어제 화려했던 무대는 이제 차갑고 쓸쓸한 사건 현장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허망한 것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계단 밑 작은 창고로 들어가 지난 3년간 순종적인 아내의 껍데기였던 회색면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제 몸에는 한치의 구김도 없이 위험 있는 방첩사령부 대령의 군복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짙은 청록색의 군복은 수많은 두뇌 싸움을 거쳐온 여인의 꼿꼿하고 단호한 기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견장 위에 4개의 금빛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가슴에는 3개의 무공훈장이 반듯하게 달려 침묵 속에서 헌신했던 청춘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낡은 나무 가방을 들고 천천히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군화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단호하고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망설임이나 미련은 없었습니다. 김중령이 빌라 마당에 주차된 붉은 번호판의 특수 차량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군복 차림으로 나오는 저를 보자 그와 두 명의 요원은 즉시 부동자세로 서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들의 팀장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뛰어난 상관에 대한 존경심뿐만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한 여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대령님. 현장 봉인 및 대상자 이송 절차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특수수사팀 A90 사령부 복귀 준비 완료했습니다. 김중령이 낭랑하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수고했다, 동지들. 3년 동안 모두 고생 많았어. 차에 타자. 김중령이 재빨리 제 손에서 나무 가방을 받아 조심스럽게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이제 그 가방은 더 이상 곰팡내 나는 계단 밑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예와 책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담은 채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문이 쾅하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고 저와 저 뒤에 거짓된 빌라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살짝 열린 차창 너머로 빌라의 커다란 철문이 천천히 닫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붉은 봉인 테이프가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타락한 한 가족의 부귀영화에 대한 환상에 찍힌 잔인한 마침표 같았습니다. 붉은 번호판의 차량이 시동을 걸고 부촌의 거리를 빠르게 빠져나와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침 6시에 서울 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상들, 꽃을 실은 자전거, 환경미화원들의 빗자루 소리. 저 밖의 현실 세계는 평범하고 진실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운 공기를 느끼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난 3년, 저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고 더러운 모욕을 견디며 한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연극의 막이 내리자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민준을 미련 없이 떠나보냈고 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끝없는 탐욕에 이성을 잃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결말은 인과응보와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는 법칙에 따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차량이 사령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위병소의 군인들이 붉은 번호판과 특수수사팀의 휘장을 보고는 엄숙하게 경례했습니다. 차량은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진 부지를 지나 지휘본부 건물 중앙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방첩사령부의 동료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뛰어난 전공을 세우고 복귀하는 자신들의 지휘관을 맞이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정모를 바로 쓰고 고개를 들어 대리석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제 완전히 떠오른 아침 햇살이 여군 대령의 위험 있는 군복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조국의 평화를 지키는 사명을 향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에 빠진 여자는 눈이 멀어 한 남자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심지어 부엌 구석의 희미한 그림자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인내할 수 있었고 국가적 임무를 위해 자신의 모든 후광과 권력을 촌스럽고 소박한 위장 아래 감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바닥없는 심연과 같고 잘못된 곳에 베푼 친절은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저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저의 인내를 비겁함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정을 짓밟고 부정한 돈과 명예의 환상을 좇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인한 여자는 사랑을 위해 관용을 베풀 수 있지만 한번 단호하게 손을 놓고 위장의 껍데기를 벗어던지면 배신자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파산이나 몰락이 아니라는 것을 그 추운 겨울밤 민준과 유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바로 법의 가장 엄격하고 냉정한 심판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용서가 결코 허용되지 않는 지고한 정의의 심판 말입니다. 명예의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붉은 번호판의 차량이 나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며 배신의 대가와 진정한 충심에 대한 영원한 교훈을 이 잔혹한 현실 속에 남겼습니다.
저희 채널 안온한 행복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청과 관심이 저희가 더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나 감동을 드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